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란이 종전 협상을 이번 주말쯤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루 이틀 안에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은 미국과 만나기를 원하고 합의하기를 원한다며 종전 협상을 위한 회담이 아마 이번 주말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루나 이틀 안에 합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주요 쟁점 협상은 대부분 마무리돼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장소인 파키스탄 호텔이 중단했던 주말 예약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선 혹시 우라늄 반출 문제로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1차 종전 협상장으로 쓰였던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은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주말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2차談판을 앞두고 본격적인 보안 통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Yeah. Well, actually, right now, so it's due to some delegation, so it will be closed from tomorrow, 18, 19, 20, and it will be open after 21 Tuesday onward.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주말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대표단이 올 거란 통지가 아직 없다며 주말에도 일상 업무를 이어갈 거란 설명입니다. अभी तक हमारे पास कोई अपडेट नहीं आई है इस डेलीगेशन की। अगर कोई ऐसी हुई तो फिर उसके कारण हम आपको अपडेट कर लेंगे, लेकिन अभी तक हमारे पास गवर्नमेंट की तरफ से ऐसा कोई भी नोटिफिकेशन नहीं आया। 아직 2차 협상 개최일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주말 협상 개최에 차질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주변 중동 국가 순방에 나선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미국의 최종 협상안을 전달하기 위해 이란을 찾은 무니르 군 총사령관은 협상 중재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무니르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문 서명을 위해 파키스탄에 올 경우에 대비해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도 서명식 참석을 요청했을 거란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협상 걸림돌이었던 고농축 우라늄 반출에 이란이 합의했다며 협상 타결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They've agreed to give us back the nuclear dust that's way underground because of the attack we made with the B-2 bomber. So we have a lot of agreement with Iran, and I think something's going to happen very positive. 하지만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우라늄 반출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핵 찌꺼기라고 표현한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주말 협상 개최와 합의 도출에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위대한 B-2 폭격기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핵 찌꺼기를 확보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든 금전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는 봉쇄하지 않기로 합의해 이제 더 이상 세계를 위협하는 무기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뒤 그 잔해 속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50kg의 60% 고농축 우라늄을 금전 보상 없이 미국으로 반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동안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이란이 이 기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이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레바논 휴전 협정에 따라 이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상선은 이란 항만해사청이 앞서 공지한 조정된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발표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해상 봉쇄 유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란은 휴전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 매체에 따르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7일 레바논 휴전이 앞서 이뤄진 미국과의 휴전 합의에 근거한 만큼 해협 개방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의한 해상 봉쇄는 휴전 위반으로 간주한다며 상대 측이 합의를 어기려 하거나 봉쇄를 계속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핵심 당사국인 한국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파리에서 국제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비롯해 모두 49개국, 2개 국제기구가 참석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분 40초간 이어진 발언에서 우선 호르무즈 봉쇄로 전 세계 에너지와 금융, 식량 안보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포함한 해협 내 선원들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이 원유 70%를 이곳을 통해 수입하는 핵심 당사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역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는데 한국의 달라진 외교적 위상을 고려해 향후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SNS를 통해서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외교 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회의는 약 90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직접 참석한 유럽국에 이어 화상 참석 국가 중에선 가장 먼저 발언했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고 중국과 일본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총리 대신 다른 인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내 다국적군 투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문 작성은 이뤄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그동안 발이 묶여있던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홍해를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홍해를 호르무즈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원유 수급난을 타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은 우리 선박 한 척이 홍해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갇혀있던 우리나라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거쳐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거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후 79건의 선박 피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박 피격 등의 위험으로 운항 자제를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고심 끝에 홍해 경로 이용을 허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선박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선박과 선사와의 소통 체계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리 선박의 이번 홍해 통과가 그동안 정부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선박의 첫 홍해 통과가 원유 수급난을 타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항공유가 부족해지면서 유럽 항공사가 잇따라 운항편을 줄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정상화하는 데 최대 2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대치로 동맥경화나 다름없는 바닷길 사정이 하늘길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항공유 75%를 중동에서 수입하는 유럽연합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유럽 공항 간 비즈니스 항공편을 운영해온 계열사 시티라인의 항공기 27대를 모두 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 국제선 항공기 6대도 운항 스케줄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항공사 측은 지정학적 불안에 더해 항공유 가격이 급등해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네덜란드 국적기 KLM도 다음 달부터 비행기 160편 운항을 줄일 예정입니다. 전쟁 발발 후 유럽 항공유 가격이 120%나 비싸져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유럽에 남은 항공유가 6주치에 불과해 항공편 취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걸프 해역에 대기 중인 유조선 110여 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갈 수 있다면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Now and it is going to have major implications for global economy, and the longer it goes. 이 때문에 EU가 항공유 공동 구매를 검토하는 등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세계 각국의 고육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롤 총장은 중동 석유시설 파손이 심각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가 유례없는 에너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석 연료의 취약성을 절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원자력에서 해법을 찾고 있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인 쿠버그 원전입니다. 최근 이곳 가동률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발 연료 보급이 끊기자 당장 전력난을 막기 위해 원전 출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I can tell you some countries may be richer than the others. Some countries may have more energy than the others, but no country is immune to this crisis through different ways and means.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린 아시아 국가들의 행보도 긴박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4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로 계약을 맺었고 타이완은 멈췄던 원자로 재가동을 검토 중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신규 원전 가동을 서두르고 있고 베트남은 3월에 러시아와 원자로 2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The Iran war is amplifying a nuclear renaissance that was underway already, and now we're seeing that momentum accelerated.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전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의 위기에는 재생에너지가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It cannot answer to the speed and cost effectiveness that countries, businesses, and people now need, especially in the crisis that we have right now. 여기에 전쟁 중 원전 시설의 안전성 문제와 핵무기 전용 가능성이라는 고질적인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 위험한 동거냐, 경제적 생존이냐를 둔 각국의 원전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3차 석유 제품 최고 가격 시행 이후 국내 석유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국 휘발유 값이 2,000원에 달했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어제 저녁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00원으로 전날보다 0.94원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은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았던 지난 2022년 7월 20일 이후 3년 8개월여 만입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경유값은 하루 전보다 1.09원 오른 1,994.21원으로 마찬가지로 2,0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우리 중고차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동으로 가는 백기름 끊긴 데다 운임까지 급등하면서 팔수록 적자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인천의 중고차 수출단지. 15만 평에 이르는 야적장에 중고차가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네, 이곳은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단지입니다. 평소라면 바이어들로 북적거려 살 곳이지만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20년째 중고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트키르 씨는 판매가 끝난 중고차를 한 달 가까이 선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어려워져 수출지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앙아시아로 바꿨는데도 운송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쪽에 막아버려 가지고 수출이 너무 많이 늘어져 가지고 20% 30% 늘어졌어요. 지금 발릉차들도 안 나가고 있어요. 중동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더라도 날이 갈수록 치솟는 해상 운임이 부담입니다. 두바이로 떠난 화물이 되돌아오거나 목적지가 아닌 다른 항구에 하역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운송료와 보관료 역시 고스란히 수출업자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차 한 개 보내면 마진 얼마 정도 생각해요? 많이 나와도 500불, 1000불. 지금 운임비가 차당 2000불, 2500불 올려버리면 어떻게 마진 어디 있어요? 다 날아가지요. 부산항에서 중동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운임은 전쟁 직전보다 3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미주와 아프리카행 운임도 각각 90%, 30%씩 상승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바닷길이 막힌 중동 대신 아프리카나 남미 등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물류비 부담에 당분간 수출 여건이 개선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계속 전해드리는 것처럼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제주 관광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류 할증료 인상 부담에 항공기 좌석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장기화되면 제주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합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맑은 하늘과 탁 트인 바다. 제주 관광지는 여전히 붐비는 모습이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다릅니다. 유류할증료 인상 전망에 여행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제주 대신 다른 여행지를 고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오르다 보면은 비행기 타는 거에 있어서 제한을 조금 받을 것 같아서 국내 이제 다른 장소나 뭐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것 같아요. 이 같은 변화는 여행업계에서 먼저 감지됩니다. 최근 유류 할증료 부담으로 5월 이후 예약 취소가 늘고 여름 성수기 문의도 크게 줄었습니다. 문의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이 시기면은 뭐 6월달, 7월달 바카스 시즌 이제 문의가 와야 정상이거든요. 전혀 그런 문의도 없고 아무튼 막막합니다. 전세버스 업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유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성수기 수익으로 비수기를 버티던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수기 5개월에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려야 이 비수기 때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은 그만큼 모아야 될 돈이 이제 그 몇 달 동안 벌어야 되는 수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항공좌석 감소까지 겹쳤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영향 등으로 국내선 운항 편수와 좌석 공급이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로 오가는 국내선 공급 좌석은 편도 기준 42,421석에서 올해 41,412석으로 2.4%가량 감소했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항공편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고유가로 인한 비용 상승과 유류 할증료 폭등, 항공기 좌석 감소까지 여러 악재들이 제주 관광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중동 현지에는 우리 교민의 안전을 지원하는 경찰 주재관들이 있습니다. 빗발치는 민원의 사건, 사고 대응까지 사실상 24시간 비상근무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최영 경감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을 수 없습니다. 기존 사건, 사고 대응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많을 땐 1분에 한 번씩 전화가 울리기도 합니다. 공항이나 병원 정보 문의부터 무서워서 잠이 안 온다는 호소까지 민원 유형도 다양합니다. 이게 너무 불안해서 전화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그냥 뭐 바로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고, 한국에서 이제 괜찮냐고 전화가 왔는데 저는 드론이나 미사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전화가 너무 무섭다. 최근엔 두바이 공항에서 동영상을 찍던 우리 국민이 현지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 한 통을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때도 거의 자정쯤에 전화가 왔어요. 뭐 제가 아는 이제 또 모든 경찰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우리 잘못은 맞는데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1시간 만에 이제 훈방이 되셨거든요. 지칠 때마다 힘이 되는 건 역시 교민들의 한마디입니다. 뜬금없이 힘내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문자로 보내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평생 들어야 될 이야기를 제가 최근 1년간 다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중동 지역에 파견된 경찰은 UAE 1명, 이집트 1명, 이라크 5명입니다. 중동 정세 장기화로 현지 대응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은 해외 파견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를 위한 행보가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중동으로 쏠리면서 이란 전쟁이 북한에는 골든타임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인 최연호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또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차례에 이어 세 번째 시험 발사로 이번엔 처음으로 함대함 미사일도 섞어 쐈습니다. 추가로 건조 중인 구축함들의 전력화 의지도 강조했는데 유사시 항만과 함대를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유사시가 되면 우리 해역을 봉사하는 함정들을 충분히 격침시킬 수 있는 대함미사일을 최신의 함정에 탑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히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전쟁 억제력에 한계 없는 확대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한계 없이 확대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불변한 국가방위 노선이며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은 핵물질 등 생산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평안북도 영변에 새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는 등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All of them point to a very serious increase in the capabilities of the DPRK in the area of nuclear weapons production. 이 같은 정황은 단순한 핵무력 강화 수준을 넘어 속도전 양상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무엇보다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모두가 미국 이란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 공백기를 골든타임으로 간주하고 좌우우면하지 않고 무한정의 핵능력 고도화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핵무력 노선이 오히려 북한은 되돌릴 수 없는 핵무력 완성을 최우선 목표로 만들게 한 셈입니다. 지난 2월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본격화한 핵재래식 병진 정책도 이 같은 북한의 속도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두고 여야가 물밑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 날짜에 따라 이 보궐선거 시점이 결정된다는 점 때문인데요. 어떤 맥락인지 강민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은 5곳. 광역단체장 공천장을 받은 현역 의원들이 사퇴하면 재보궐 대상 지역은 2자릿수대로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모든 재보궐선거가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린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들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번 선거 때 함께 선거를 치르려면 사퇴 마지노선은 이번 달 30일입니다. 만약 이 나흘 사이에 배지를 내려놓으면 해당 지역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나 열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당장 선거 구도가 불리한 지역의 사퇴 시점을 조절해 1년간 지역구를 비워두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후보를 못 찾았는데 또 일부러 막 사퇴하고 막 빨리 사퇴해서 그걸 비워놓고 그럴 거는 또 없지 않겠나. 의원님.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충남 공주부여 청양 등이 대상 지역으로 꼽히지만 정청래 지도부는 일단 사퇴 지연 꼼수는 없다고 거듭 못을 박았습니다. 1년간 비워놓는다면 국민들이 지역 유권자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전략을 택하면 당리 당략으로 유권자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현재로선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후보들도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다며 손을 내젓고 있어 향후 가능성도 크진 않다는 관측입니다. 북구의 국회의원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를 키워주신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하지만 의석 한 석이 절실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좀 걱정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있기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찌감치 부산 북갑으로 거주지를 옮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측근들을 중심으로 전재수 의원의 명쾌한 퇴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퇴해서 선거를 열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출마 선언하거든요. 어쨌든 현역 의원 다수가 지방선거에 나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판세 유불리에 따라 재보궐선거 지역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패를 쥔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며 전략적 기싸움을 이어갈 거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늘려 27명에서 28명가량을 증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비율이 현행 10%에서 14%로 상향돼 27명에서 28명가량 늘어나고 지역구 광역의원 총 정수도 25명 증원될 전망입니다. 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광주에는 동구 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등 4개 선거구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대장동 사건을 주제로 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파장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수사가 확인됐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폭력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수사검사가 목표는 하나라고 했다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의 청문회 증언에 민주당은 조작 기소의 진상이 마침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 제거였다면서 손톱만큼의 수사권도 허락할 수 없다는 결심이 굳어졌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듣는 이로 하여금 피를 거꾸로 솟게 합니다. 검찰 깡패들입니다. 티끌만큼이라도 검찰 이들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대장동 수사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했다며 국정조사는 권력의 복수이자 국가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억울함을 주장한다면 재판을 재개하면 된다면서 공소 취소를 시도하는 건 자백이라고 맞섰습니다. 진실 규명 조사가 아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식의 일방적인 호통과 인격적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 재판으로 전락된 지 오래입니다. 여야 특위위원들도 각각 이재명 죽이기 기획수사가 확인됐다. 범죄 사실만 명확해지고 있다. 엇갈린 주장으로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타겟팅해서 정치검찰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범죄자 증인들 모두 끄집어내어서 그들 말을 갖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 국조특위, 저는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신다고 봅니다.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이 까르띠에식의 공방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안 받았다는 한마디를 왜 못하냐는 도발에 전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고소로 응수했고 한 전 대표는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한다며 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나아가 합수본부장도 사건을 덮었다며 법 왜곡죄로 고발했습니다. 국정조사에 이어 국회 밖에선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 각자 유리한 사실만 골라낸 아전인수식 충돌이란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호소했습니다. 구대행은 어제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국정조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돼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일선 검사들의 진술은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대행은 그럼에도 다수의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증언대에 서게 됐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검찰의 조작 수사를 기획하고 지휘한 책임자급 증인 소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공지를 통해 이번 국정조사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조작 수사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루어진 기관 보고나 청문회에서도 조작 사건에 직접 연루된 증인 외에 평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친여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또 수사 대상자를 따로 만났다는 논란까지 제기된 건데 출범 취지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2월 전격 출범한 2차 종합특검. 출범한 지 50일가량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보를 담당하던 김지미 특검보가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세보진 않았지만 몇백 명 수준으로는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원하시는 장면들을 좀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특검보가 공보의 한 방식으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해명하긴 했지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김 특검보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특검팀 수장 권창영 특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권창영 특검과 만나 수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힌 겁니다. 이제 특검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한 3년은 해야 될 것 같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도 공정성 시비가 불거져 담당 특검보를 교체한 종합특검. 수사가 한창인 시기 공정성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지면서 존재 의의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억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에 대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씨 측에 건네 공천 청탁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건넸다는 억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의 진품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법정에 그림 실물이 등장했고 재판부는 진위를 둘러싼 감정기관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먼저 가품 판단을 내렸던 한국화랑협회는 그림에서 이 화백이 쓰지 않는다고 한 유리 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보이고 캔버스 구조 또한 진품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미술품감정센터는 안목감정과 과학감정, 자료감정을 거친 결과 진품이었고 해당 물질이 유리가루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감정기관의 대질까지 진행됐고 재판장은 배석 판사들과 함께 그림을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그림을 1억 4천만 원에 구매한 점, 김건희 씨도 진품이라고 인식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진품 여부와 상관없이 그림 가격을 1억 4천만 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3년 등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재판도 열렸습니다. 첫 공판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 최은순 씨가 사실이 다르다며 특검 측에 화를 내자 김진우 씨가 말리거나 재판부가 양측의 다툼을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다음 달 첫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22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짜리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양주에서 아동학대로 3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친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어제 친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아이를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아이가 치료 중에 숨진 상황을 고려해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네, 경찰이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친부가 아이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정폭력 신고는 물론 아동학대 의심 신고까지 이어졌는데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숨진 3살 아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경찰은 이들이 나눈 메시지에서 2년 전부터 아이를 학대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때렸다거나 왜 심하게 때렸느냐 같은 대화들이 연속적으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친모가 친부에게 폰으로 머리를 세게 때리는 게 어딨느냐, 오빠가 맞아도 아파할 거다라고 말한 메시지도 확인됐고 이 밖에도 아이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거나 미워하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도 발견됐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이러는 사이 가정폭력 신고도 이어졌는데 재작년 12월엔 남편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는 친모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해 부부 사이 단순 말다툼으로 현장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고 지난해 4월 신고엔 친부가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는 친모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이번에 숨진 아이를 학대한 걸로 의심된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당시 양주시에선 아동학대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경찰도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정폭력 신고가 반복됐던 만큼 보다 면밀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있었다면 학대 정황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주시는 당시 판단 근거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당시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별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함께 살던 70대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과 아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인지능력 저하로 이상행동을 하자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폐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진 어머니를 폭행하고 입에 청테이프를 붙이거나 폭행 뒤 바깥에 방치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보석 결정이 취소된 뒤 달아났던 수배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쫓고 쫓기는 긴박한 추격전, 주변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남성이 갑자기 줄행랑을 칩니다. 빠른 속도로 달아나자 경찰도 우르르 뒤를 쫓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의 가드레일까지 훌쩍 넘어 달아납니다. 300m 정도 추격전이 빚어졌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3일 새벽 경기 안양시 안양동 골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주차장 쪽으로 가서 벽을 넘으려 했었거든요. 다리를 향해서 몸을 던져갖고 체포하게 된 겁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주인 20대 남성 A씨가 지명 수배된 점을 확인하고 신원을 파악하려 하자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다만 술은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던 A씨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석방됐지만 2달 만에 보석이 취소돼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과태료 체납 차량의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루 동안 적발된 이들의 체납액은 5억 원이 넘었습니다. 단속 현장을 조경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 위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자 체납 정보가 한눈에 나타납니다. 이 차량은 교통법규 10회 위반에 밀린 과태료만 60만 원이 넘습니다. 아니 뭐 몇 분 가는데 저는 이제 중간까지 자꾸 날라온 것 같으니까. 경찰과 한국도로공사의 체납 차량 단속에 딱 걸린 겁니다.
번호판까지 떼일 것 같으니 이제야 있는 돈이라도 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한 5만 원만 그럼 빼가면 다 보내줘. 아니, 어차피도 낼 거니까. 하루 동안 적발된 미납 차량만 1,100대에 미납액은 5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 초부터 석 달간 215억 원을 징수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체납 차량의 이동 시간과 동선을 분석하며 더 효율적인 단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요 교차로나 용이한 지점을 선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 단속을 이어갑니다. 적발되고 나서야 꼭 갚겠다며 경찰에게까지 손을 벌릴 게 아니라 과태료 물게 될 위법 운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저씨 2만 원이에요. 꼭 돌려주셔야 돼요. YTN 조경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단순한 계절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스함을 넘어 뜨겁게 느껴지는 봄 햇살 아래 겉옷을 벗어든 시민들 사이로 반소매 차림이 부쩍 늘었습니다.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기도 합니다. 한낮엔 벌써 초여름이 찾아온 듯합니다. 아침에는 약간 아직 늦겨울 같은 꽃샘추위 같은 느낌이고 지금 완전 한여름인 것 같아요. 아침에 나올 때 옷이랑 갖고 나왔던 옷을 점심에는 그냥 들고 다니는 게 더 많아서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좀 애매하고요. 최근 서울의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차이를 보면 10도를 훌쩍 넘고 20도 가까이 벌어진 날도 있었습니다. 현재 대기순환 특성상 이 구름의 어떤 양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유입돼가지고 이 새벽과 한낮 이때 일교차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커지는 일교차. 계절적인 특징을 넘어 기온 변화 양상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서는 기후변화로 낮 기온은 빠르게 상승하지만 밤 기온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일교차가 평년보다 커진 지역이 육지 면적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구름의 양이 줄어들면서 낮에는 햇빛이 더 강하게 들어오고 건조한 토양이 기온 상승을 부추기면서 낮 기온은 빠르게 올랐습니다. 반면 밤 기온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아 낮과 밤의 격차가 커진 겁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교차 확대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경량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에어로졸 농도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순환 자체도 되게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일교차가 커지는 것 자체가 어떤 기후 변화와의 어떤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온난화는 단순한 기온 상승을 넘어 기온의 변동폭까지 키우며 체감 날씨를 더 극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동시에 플라스틱 원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국내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를 고부가 가치 화학물질로 바꾸는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전기로 전환해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지만 물이 스며들면 성능이 떨어지는 침수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은 나노선을 이용한 적층형 전국 구조를 개발해 물은 차단하고 전기는 잘 흐르게 했습니다. 핵심은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10나노미터 크기의 은 나노선을 거미줄처럼 촘촘히 겹쳐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연구진은 기체와 액체, 전류가 동시에 작동하는 조건을 고려해 층을 나눴습니다. 아래층은 소수성 고분자로 이산화탄소 이동을 돕고 위층은 은 나노선으로 전기 전도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극 구조에서는 서로 다른 촉매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전극 내부에서 협동 촉매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은나노선이 성공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일산탄소로 공급하고 역시 그것을 산화구리 쪽으로 전달함으로써 다중탄소 화합물의 전환을 실험 결과 50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전환 효율은 최대 86%에 달했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다가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줘서 연구팀은 이산화탄소를 연료와 화학 원료로 바꾸는 탄소 자원화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최근 남매 듀오 악뮤가 발매한 새로운 음반이 국내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매의 이야기가 한편의 시 같은 우리말 가사로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 멜론의 탑백 차트 1, 2위를 휩쓴 악뮤의 노래들. 모두 새 음반 개화의 수록곡입니다. YG를 떠나 홀로 서기에 나선 뒤 처음 낸 작업물로 대형기획사 소속 K-팝 그룹들을 제친 건데 신보가 화제를 모은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 음반을 내기까지 남매가 지나온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슬럼프로 멈춰있는 동생 수연을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 함께 회복 훈련에 뛰어든 찬혁. 운동 캠프 같은 합숙부터 산티아고 순례길 완주. 음악 봉사를 한 여정이 가사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오랜 여정을 지나며 낙원에 도착해 있던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통틀어서 이 앨범이 됐고 부를 때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댓글창에는 위로를 건네받은 이들의 사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 투병이나 우울로 지친 이들까지 한데 모여 노래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오랜만에 들려온 한국어 노랫말에 반가움을 보이는 댓글도 적지 않습니다. 문학적인 한국어 가사가 특징인 싱어송라이터 한로로가 몇 년 전 낸 노래들이 차트 상위권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흐름입니다.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영어 노래가 빈번한 요즘, 우리말로 고유한 서사를 전하는 노래들에 대한 대중 수요도 꾸준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은 다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옵니다. 낮에는 반소매 옷차림이 어울리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7도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27도까지 올라서 6월 초순처럼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무려 15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남해안은 오전까지, 또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화재 위험도 높으니까요.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고 남부지방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은 7.6도, 대구가 12.8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7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2부가 계속됩니다.